네, 오는 6일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내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 SLBM이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왜 실패하는데 계속 이렇게 쏴대는 겁니까? 예, 무수단도 벌써 3번씩이나 실패했는데 연속 쏘았듯이 이게 김정은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3대 이벤트가 있는데 지난 1월 6일에 수소폭탄 실험, 그다음엔 또 2월 7일에 이제 ICBM 발사, 그다음에 이 SLBM 잠수함 그 탄도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성공시켜야 7차 당대회 총화 보고를 통해서 뭔가 자기 성과를 과시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실패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자꾸 쏘아올리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세상을 다 속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핵실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이제 핵실험 부분은 사실상 북한이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4차 핵실험이 지난 1월 달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핵실험을 통해서 뭔가 북한이 오바마 정부 임기 안에 핵 능력을 완전히 완성한다. 예. 그러니까 핵무기를 완벽하게 보유한다. 이런 목표를 두고 핵무기 지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언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예. 물론 지금 상황에서 계속 그 거듭된 미사일 발사 실패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정치적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 했을 경우에 중국을 비롯한 미국 국제사회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를 거의 붕괴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도 간접적으로 최근에 썼었거든요. 예. 군사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여러 가지 후폭풍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북한이 상당히 신중하게 현재로서는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핵실험은 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바로 핵실험을 하느냐 하는 여부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안보리 오늘 뭐 결의안 지금 나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수정안 돼서 러시아가 지금 뭐 자구 수정에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그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경고가 계속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요, 이 7차 당대회 때 북한 평양에 온다는 그 대회 외국 사절단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쏘는 건 무리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김정은이라도.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핵실험을 바로 할 경우에 북한이 안게 될 또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엄청난 이제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바로 북한이 감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요. 지금 뭐 다 모아놓고 지금 대외적으로 이제 드디어 김정은 체제에 뭐 본인은뿐만 아니라 이제 당 대표들도 다 싹 바꿀 텐데 그런 차원에서 뭐 실패만 몇 개 해놓고 하기가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신중론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잔치를 여는데 뭔가 축포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 이게 아마 입장인 것 같고 SLBM이나 이 무수단이나 이것은 북한의 기술력으로서는 사실 이루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SLBM은 저게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게 5대 강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북한이 접근한다는 건 이도 안 나온 애가 지금 뼈다귀 깎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게 당연하지만 핵실험인 경우는 그것이 수소폭탄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에서 논란은 있지만 북한은 이미 4차례 핵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실패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폭로되지 않는 보다 다른 형태의 핵실험, 즉 길쭉은 풍계리에서 지난 4차 때처럼 하느냐 아니면 영변지구에서 소형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날려보내는 그런 정도의 핵실험이나 이게 형태는 다정화될 수 있지만 제 시각으로서는 반드시 7차 당대회 개막 전에 뭔가
또 다른 형태의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쇼를 한번 하긴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측면도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란 순방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외 순방 중인데 뭐 이런 상황도 좀 고려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만약에 핵실험과 관련된 카드를 북한이 쓴다면 대통령 이란 순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나 또는 핵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 후폭풍은 역시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우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서 뭔가 허를 찌르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직접적인 고려의 대상은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타이밍,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북한의 모든 움직임 전해드린 것처럼 7차 당대회에 맞춰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7차 당대회, 북한에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빈 앵커가 북한 7차 당대회가 갖는 의미를 몇 가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북한의 7차 당대회 숫자 키워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 당시 118개 나라의 축하 사절단을 초청했습니다. 아버지 김일성이 30대 후반의 김정일과 함께 사절단을 영접하며 후계자 자리를 공식화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노동당 대회는 집안잔치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큽니다. 6차 때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우방국의 참석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옵니다. 올해는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는 해죠.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돈줄이 끊기면서 경제 청사진을 내놓으려던 김정은의 계획은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국방력 과시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5차 핵실험을 강행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시대의 개막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당군정 최고 직위에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는 김정은이 자신의 직위를 격상시킬지도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우리 입장에서요, 교수님. 네. 어떤 점을 북한 7차 당대회에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은 체제를 개막하는 지금 시점에서 세대 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 내에 권력의 핵심에 어떤 인물들이 진입하고 예. 또 어떤 인물들이 퇴장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이번에 정치국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퇴장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세대 교체의 어떤 중요한 그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북한이 지금 핵경제 병진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발전과 핵 개발을 동시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차 당대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남 부분이나 대외 부분에 있어서 80년도에 6차 당대회 때 고려민주주의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 북한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예.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의 남북 관계나 대외 관계와 관련된 새로운 어떠한 그 통일 관련된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 이번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사실 이번 7차 당대회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청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까요? 이제 김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이게 김영남, 김기남, 최태복 이 정치국을 이루고 있는 13명 중에 거의 7, 80대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밀어내느냐가 관심이지만 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청년, 뭐 청년이라 52 청년이죠. 7, 80이 아직 기득권 세력이니까 50만 대도 청년인데 예. 현재 아마 조선 노동당 그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서 최근에 김정은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예. 또 이일남 근로단체 부장, 그다음에 지금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고 있는 조남기, 예. 그다음에 또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맡고 있는 김수길.
이런 5, 60대가 정치국에 진입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물러나느냐 이런 게 가장 관심이라고 보고 또 김정은으로서도 자기가 집권하고 한 5년 사람들을 써보니까 이 70, 80대 노인네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조를 개혁하면서 사람도 바꿔야 되는데 구조를 얼마나 바꾸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젊은 청년 세대들을 많이 이제 포진하고 자기 주위에 두는 것.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키포인트로 두는 것은 김정은이 과연 노동당 제1비서 자리를 1비서라는 건 이게 과도기적으로 생긴 직책입니다. 아하, 자기 그렇습니까? 선대 김정일 총비서를 그냥 숭배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직책이지 이것은 원래 북한 당 규약에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과도적인 직책을 없애버리고 총비서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결국 김정은 시대 개막은 총비서가 돼야 김정은 시대 시 1비서로서 가는 것은 이것은 아직도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좀 관전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그렇죠. 김정은 부부장이 어떤 식으로 당내에서 앞으로 역할을 키워갈 수 있느냐. 어허. 그러니까 당의 부장이나 또는 그 위상의 직급을 받으면서 김정은의 어떤 최측근으로서 역할을 더 확대시키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공식적인 그동안에는 이제 뒤에서 보좌를 그렇습니다. 했다면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그 직함에 따라서 자기 권력도 갖는 네. 그런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민들은 7차 당대회쯤 되면요. 그것도 뭐 약간 좀 다른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거 뭐 이것저것 해달라는 경우도 많이 있고 평양에 가는 사람들이야 뭐 자신들이야 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가겠습니다만 이것저것 해달라는 사람도 많아서 고생도 좀 많이 한다고 하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선 북한은 이게 당대회가 열리면 뭐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이동을 다 스탑시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이동한다는 건 다른 지역으로 다니고 하다 보니까 당국이 이제 여행증 명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예. 이 기간에 여행증 명서가 싹 스탑되니까 어. 이게 뭔가 물건을 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마당 사람들 또 여행하는 사람들 지금 관원상제도 다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관원상제를 금지시켰다는 건 뭘 축포를 쏘고 축배를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친척 간에 오가는 걸 다 스탑시킨 겁니다. 그러면 당대회 여는 날까지요? 그렇죠. 여는 기간 기간 동안 전후해서 전후로. 한 20일간 특별 경비 주간이 발표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절대 그 이동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상도 이제- 못 치릅니까? 상을 치르되 조용히 치르라는 거지 친척을 부르거나 부를 수는 이런 걸 없다는 못 거군요.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북한에는 평양시나 지방 주요 도시에 이제 500m에 하나씩 그 인민보안부 초소, 경찰 초소를 다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통제를 하고 또 3,200명의 이제 당 대표들이 각 지역에서 평양으로 다 모여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그날 동선이 그 당대회 장소에 머물러 있다는 게 3, 4일 당대회를 한다면 김정은이 그 장소에 계속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경비도 강화되고 있고 살벌하기 때문에 사실 당대회 참가자들은 뭐 선물도 받고 즐겁고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로서는 그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더 짚어봐야 돼서요. 하나하나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지금 안보리가 곧 그 성명이 채택될 것 같죠. 러시아에서 뭐 자구 수정 요구한다고 합니다만 어느 수준의 어느 정도 초안이 공개됐습니다만 어떤 의미를 갖는 성명이 될까요? 사실 이제 안보리 성명은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 이렇게 안보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위반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 이것을 성명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가적인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 성명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쉽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번 성명에는 그동안 북한의 보복 조치 어떻게 했는지 그거 다 보고하시오.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했는지 좀 알려주시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는 그런 보고 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좀 유야무야됐던 예.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과거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보고를 명확하게 그 유엔에 해달라는 건 결국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각국이 얼마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을 확인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각국에 주는 부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요. 지금 목사 조선족 목사 제중국 동포 목사가 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이 탈북자들 지원을 하던 분이라고요. 어떤 분입니까? 한충렬 목사라고 이제 북한 해산 건너편의 장백현 교회 목사님입니다. 예. 이미 93년부터 그 한 20년이 넘었죠.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이제 보살펴주고 선교하고 또 선교에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주 눈에 든 가시였고 그래서 2년 전에는 여기에서 일하던 전도사 한 분이 또 북한으로 납치돼 가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난 30일 날 저녁 8시에 그 주변 야산으로 끌려가 살해가 됐는데 그 살해된 것을 이제 직접 보고 그 전해준 목사님 말씀이 그 아주 이 동맥을 단칼에 잘라서 살해했다는 것은 비교적 좀 훈련된 사람이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아마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최근에 그 종업원 탈북 여성들이 집단 망명하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당대회전에 뭔가 좀 악에 받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목표물로서 이렇게 희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나요? 예, 그동안 북한에 계속 그 압박을 받아왔고 그 조선족 교회나 그 주변의 교회들이 뜨문뜨문 있지만 이분이 제일 탈북자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뭐 북한 외에는 이 사람의 적대적 감정을 가진 사람도 주변에 전혀 없다고 할 때 북한 외에는 의심의 대상을 삼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동남아, 중국 등지에는 북한의 탈북을 도와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혹시 위축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백현에서 그 활동하는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장백과 그 해산 사이 압록강은 불과 폭이 100m도 안 됩니다. 완전히 상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류 지역에서 북한의 보위부원들이랄지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선교사랄지 이들에게 아마 이야기가 다 전파가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북측의 탈북자들 도와온 분들은 그 활동이나 행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점도 현재로서 우리가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북한 7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 상황 정리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